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주영입니다. 나는 정치이다. 이번 시간에는요. 민주당 5선 중진이시죠. 이미 원내대표까지 하신 관록의 정치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태년입니다. 아니 저희 그 22대 총선 4선 국회의원이실 때 오셨어요. 네, 총선 전에 왔던 기억이 네. 있는데요. 근데 이제 5선 되셔서 더 무게감 있게. 목소리 좋은데요? 아, 여유까지 이렇게. 저희 나는 정치다가 이 당선 맛집인데 당당히 증명해 주시고. 네, 여기 와서 당선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정이 약간. 일단 제가 이렇게 한번 우겨는 보고 시작을 합니다. 네, 지금 한창 국감 기간인데 바쁘시죠? 아무래도 국정감사 기간이 이제 의정활동 중에서 제일 바쁠 때죠. 그렇죠. 네. 아니 기재위를 상임위로 하시던데 네. 지원을 하신 거예요? 이지망. 아 이지망, 일지망 뭐 하셨어요? 일지망은 떨어졌어요. 국방이. 아 국방이 어렵잖아요. 뭐 내용이 어렵다고? 내용도 어렵고 그리고 사실은 아니, 국방위가 국방위는- 이슈가 막 되는 데가 아니라 의원님들이 조금 기피하는 상임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근데 근데 일지망을 하셨어요. 일지망 했는데 그마저도 떨어졌어요. 맞아. 아니 되게 선수가 좀 이렇게 5선 정도 되면 당에서 배려하는데 아니죠. 배려를 안 하죠. 안 해요. 예, 그냥 가라는 대로 가야 됩니다. 아, 그래도 이지망이었어요, 기재위가. 긍정적이네요. 예. 아, 지난주 제가 기재위 국감하시는 거 잠깐 봤는데 보니까 거기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정부가 낙수 효과 기대하지 않는다. 이거 말한 거 관련해서 굉장히 날석에 지적하시더라고요. 아니 낙수 효과를 네. 기대하면서 왠각 감세는 지금 다 해가지고 네. 세수 결선 나고 또 재정 여력을 완전히 내려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복지도 늘려야 되고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도 강화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이 무분별한 무원칙한 이 감세 정책이 우리 국가 경제 체력을 지금 엄청나게 훼손하고 있는 거죠. 더더욱이나 지금 기업도 투자가 위축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일반 국민들의 소득이 실질 소득이 줄었어요. 네. 이럴 때는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예, 어떻게 보면 경제를 네. 받쳐줘야 되는 건데 정부가 그 역할을 다 포기를 한 거예요. 그게 포기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른바 이제 그 배경에는 이 신자유주의 이 경제관에 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 정책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감세하면 투자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식 이 구태의연한 그런 경제관을 가지고 지금 경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아니 MB 때도 네. 엄청나게 감세를 했어요. 그렇죠. 그때는 감세 정책을 그때도 엄청 드라이브를 이유가 하고 있었죠. 그때도 이유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기업의 투자를 경제활성화. 늘리겠다. 그게 검증됐습니까? 오히려 더 안 좋아졌죠. 축소되었죠. 당내 정책위장도 하시고 막 그래서 정책통으로는 워낙 또 유명하셔가지고 근데 기재위가 사실은 쉬운 상임위는 아닌데. 예, 뭐 근데 제가 의장 활동하면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책위 의장도 하고 네. 또 기재위 활동도 했었어요. 네. 이번이 5년째예요. 늘 하던 데라서 하던 일이라서 네. 그렇게 뭐 낯설거나 이러지 않아요. 네. 21대 때도 21대 때도 기재위 기재위를 했었으니까요. 네. 21대 때는 또 원내대표 하셨던 게 워낙 이제 강하게 각인이 돼가지고 약간 지도부 이미지가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 국감이면 사실은 어느 의원이 국감 스타가 되냐 막 이게 되게 관심인데 요즘은 이거보다는 정치권이 김건희 여사 그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명태균, 김대남.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명태균 씨 발언이 지금 더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여권이 막 흔들흔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현상 지금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네. 참 참담해요. 어저께 제일 큰 뉴스가 이제 우주체 발사하고 네. 그 발사했던 로켓이 발사체로 다시 돌아와서 맞아요.
그 팔에 품에 딱 안기는 그런 그게 가장 큰 뉴스였잖아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보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영부인의 뭐 공천 개입을 이야기하고 있어야 되고 뭐야 명태균 씨 이야기나 해야 되고 네. 뭐 이게 참담하죠. 근데 이제 기왕이 뭐 질문 주셨으니까 네. 윤석열 정권을 지금 윤석열 정권이 지금 어떤 상태냐 이거부터 좀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태냐? 제가 보기에 지금 클랩크라시. 클랩크라시. 네, 클랩 그리스 말로 클랩토. 네. 훔치다. 네. 도둑 크라시 통치. 네. 도둑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도둑 정치를 하고 있다. 이게 청균세의 제레드 다이아몬드 네. 가 이제 기술한 도둑 정치의 특징이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아프리카 사례인데 특정한 이념 등으로 네. 사람들의 생각을 획일화하려 한다. 이게 하나가 있고 네. 정치적 절차는 형식과 껍데기만 남고 네. 지배자들의 의사가 일사천리로 관철된다. 그러니까 절차적 민주주의가 인정이 잘 안 된다. 일체의 반항에 대해서는 폭력적 진압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프리카 사례인데 네. 지금 우리 상황, 우리 윤석열 정권하고 한번 딱 대입시켜 보면 네. 이 말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보세요. 지금 정책의 모든 우선순위가 이념이고 네. 국민의 뜻도 무시하고 네. 국회의 뜻도 무시하고 네. 여당의 당대표 마음대로 갈아치우고 당 전체를 힘으로 누르고 장악하고 정치는 수사하듯이 하고 수사는 정치하듯이 하고 그래서 민주주의를 입틀막하고 정치적 이익을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독점하는 것. 이게 21세기판 도둑 정치죠. 그래서 이 전체를 인식하고 어떤 이 정권이 붕괴의 징조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 권력을 사유화하기 때문에. 권력을 사유화한다. 권력을 사유화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때 지금 한 2년 반 정도 지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요 징조는 정권 말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런 증상이에요. 이 오면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이 뉴스나 상황들을 보면 여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 정치의 생태계 중심에 명태균 씨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네. 물론 뭐 사실 뭐 과장 이런 게 뭐 섞여는 있겠지만 지금 가만히 이야기하는 것 그다음에 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전혀 없는 얘기를 만드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육성이 막 나오고 녹취 파일이 녹취 막 직접 나오고 증언들이 막 쏟아지고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시중에 여러 가지 돌았던 이야기들이 사실은 명태균, 뭐 김대남 씨의 어떤 육성이나 녹취나 이런 걸 통해서 저게 사실이었네? 이런 게 다 좀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에 이게 시작이 아닌 이게 이제 시작이다. 끝이 아니다. 예. 아직 스모킹 건 아직 안 나왔다.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이제 명확하게 이런 뭐 녹취 파일이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조금 명명백백하게 잘 해명을 하면 국민 의혹이 좀 해소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런 해명을 했어요. 가령 뭐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만난 게 2회다. 그거 최소 4번이라고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해명이 왜 이렇게 부실 해명이 오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논란이 좀 더 커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해명도 아니에요. 해명도 아니다. 거의 지금 대통령실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해명이 있은 이후에는 사실상 좀 이제 침묵을 좀 지키고 있는데 왜 이런 게 부실 해명이 있으면 논란이 더 커질 걸 알 텐데 왜 이렇게 해명이
대통령실 지금까지 행태를 한번 봐보세요. 뭐 고소 고발, 네. 뭐 이런 거 막 남발하잖아요. 근데 안 못하고 있잖아요. 아, 고소고발을 대통령실 못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했던 고소고발을 명태균 씨 관련해서 못하고 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행태를 보면 네. 그 고슴도치 날 건드리면 찔릴 수 있다. 날 내버려둬라. 그리고 뭐 협박, 겁박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요 명 씨가 대통령 부부 네. 그리고 여권에게 네. 매우 아픈 가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뭔가 한 칼을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이 뭐 두 번 만났다 막 이렇게 거짓 해명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의혹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을 지키고 있잖아. 이게 전형적인 뭐냐면은 피의자들. 피의자. 예, 그러니까 상대를 속일 때, 뭔가를 감추려고 할 때 이런 행태로 보여져요. 피의자 형태. 패턴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명태균 씨와 또는 대통령 부부가 가깝지 않았다면, 그리고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라면, 또 국민의힘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네. 이런 식으로 해명하지 않았을 거예요. 매우 분명하게 다 단호하게, 네, 단호하게 즉각적이고 밝혔죠. 단호하게. 그래서 요 부실 해명은 고의적인 것이고 무언가를 지금 감추고 부실 해명 자체가 누군가를 고의적이라고.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누군가를 감추고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실 해명이 나오는 거고 뭔가가 감추게 되어지는 거고 이런 거죠. 약간 급하게 누군가를 감추고 보호하려다 보니까 급하게 해명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 해명이 저는 뭐 됐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검사 출신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보통 피의자들이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그렇다면 뭔가 이 명태균 씨랑 윤 대통령 부부 사이가 그 정도로 얼마나 가까웠냐? 이것도 사실은 좀 국민들이나 정치권의 관심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하나 보여줄 수 있는 게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가 6개월간 통화를 했다. 그리고 명태균 씨 그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6개월간 통화를 할 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스피커폰으로 함께 그 통화를 했다. 네. 이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으나 맞다면 이거는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 거예요, 대체? 정치 공동체인 거죠. 정치 공동체.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5, 6개월 동안 스피커폰으로 매일 전화했다. 그러니까 또 아침에 만약에 바빠서 통화가 안 되면 뭐 낮에도 통화를 하고. 그리고 뭐 앞으로 뭐요? 저 집 이름이 뭐예요? 거기 하고 뭐 많이 갔다. 뭐 누구는 가봤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뭐 명박사,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명박사, 김건희 씨는 명선생님, 뭐 이렇게 불렀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그 녹취 나왔지 않습니까? 22년 재보궐선거 때, 창원 의창 재보궐선거 때 윤핵관들 누르고. 바꿨다, 공천했다. 그리고 뭐 그 당시 공관위원장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 뭐 막 하잖아요. 그 정도 힘이 있었다는 거고 그 힘의 이 배경에는 대통령과 또 그 대통령의 부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명태균 씨 자체적으로 그런 힘이 나오겠습니까? 독자적으로. 그 뒤에 배경이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정치 공동체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많이 나와서 뭐 더 이렇게 이야기할 것도 아니긴 하지만은 이제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 여론조사. 그 강혜경 씨란 분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3억 6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거 매일 윤석열 대통령 후보한테 보고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범죄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이건 범죄고 이건 수사 받아야 되는 거고 처벌 받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대통령을 상대로 또는 그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협박하고 겁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렇게 대통령 부부가 뭔가 이렇게 캥기는 게 없으면 뭐 이렇게 쩔쩔매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쩔쩔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참 아까 제가 권력 사유와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과사가 대통령 부부가
공과 사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도 김건희 씨는 명 씨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았던 거고, 그게 이제 이번 총선 때 그 공천 관련해서 네. 뭐 텔레그램으로 문자도 주고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어지고 오는 거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여론조사 잠깐 말씀을 하셔서, 근데 전현희 최고위원이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거 대가 없이 줬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범법행위라고요. 범법행위라고 지금 의원님도 말씀을 처벌 주셨는데,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탄핵 사유다라고까지 당연하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범법이니까 범죄를 저지른 거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은 이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의원님들이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예, 사유.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위중하게 지금 보는 걸 내부적으로 의식 공유가 되고 있으신 상황이죠. 이건 무상으로 네. 3억 6천만 원 금품을 제공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 이게 우리 선거법에서는 네. 또는 정치자금법에서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겁니다. 이 돈은. 네. 예. 아이고, 제일 센 게 돈하고 허위사실이에요. 허위사실 유포예요. 네. 아니, 그 얘기 어제 명태균 씨가 뭐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도 잠깐 했었거든요. 홍준표 대구시장 측이랑 본인 미래한국연구소 자기가 연결해줬다. 그러니까 홍 시장이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 측 여론조사 조작 알고 있었다. 이 얘기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러면 이것도 사실은 부정선거 논란으로 조금 번질 수 있는. 예, 그건 이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그쵸. 있었던 이야기고, 오늘 어떤 매체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네. 그 강혜경 씨하고의 또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여론조사 2, 3%. 네, 그렇죠. 보정. 윤석열 후보를 2, 3% 더 올리는 올리게. 것으로 보정해라. 그렇죠. 60대. 예. 60대도 그렇고 20대도 그렇고. 그쵸. 20대는 잘 안 잡히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만 뽑아갖고 그렇죠. 곱하기 해버리면, 늘려버리면 은 그쵸, 그쵸. 충분히 2, 3% 늘릴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실제로 또 그렇게 전화로 지시를 했고 강혜경 씨가 실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경선에도 영향을 미친 거죠. 이분 의원님의 그 5선 정치 관록을 놓고 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 유형의 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정치 컨설턴트로 봐야 돼요. 정치 브로커로 봐야 돼요. 선거 기술자죠. 선거 기술자. 선거 기술자. 이분 이 존재에 대한 어떤 성격 규정과 별개로 놓고 봐도 이분이 말 한마디에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막 시끌시끌해요. 지금 오세훈 시장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한낱 정치꾼인데 나한테 이러는 거 가소롭다. 이 되게 가소롭다는 단어 쓰기 쉽지 않은데 이런 반응도 나오고, 홍준표 시장은 뭐 내가 이런 자랑 거론되는 거 자체가 모욕이다 막 이러고. 근데 이렇게까지 여론에 이러면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 그다음 대통령실 전체적으로 여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상당한 타격이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이번 주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에 다 반영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회사 이름 이야기해도 되나요? 네, 뭐.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저. 그렇죠. 그다음에 여론조사 꽃은 지금 10%대 지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들이 이제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에 선거 기술자예요. 그러니까 여권의 이제 유력 정치인들은 이 사람한테 다 도움을 받고자 했던 거죠. 또 받은 이겨야 되니까. 받은 사람도 있고, 네. 또 뭐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뭐 그렇긴 하겠지만. 아니, 저희 지금 얘기하는 도중에 속보가 하나 지금 올라왔다고 하는데,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랑 나눈 대화 카톡이 지금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 저희 제작진이 지금 올려준 거를 보면, 요런 내용이 좀 있네요.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일단 명태균 씨한테 보낸 내용입니다. 네,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라고 했고, 제가 이거를 읽어야 할지 조금 조심스러운데,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난감.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저도 좀 난감한데, 여기서 우리 오빠가 누구일까요? 아마 다른 데서도 대통령을 오빠로 불렀던 것 나오지 않았나요? 예. 그렇죠. 그랬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대통령을
그러니까 뭐 대통령 이렇게 그 부부간의 호칭에 있어서 네. 남편을 오빠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아니 호칭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 앞에 수식어가 조금 그래서 뒷 내용이 이제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과드릴게요. 이게 있네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이 얘기가 있어요.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 근데 저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해명했던 것과는 조금 결이 많이 다른 내용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는 대통령실 해명이 다 누군가를 이제 속이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 해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지금 두 장면이 좀 떠오르는데 하나는 그 청와대 수석 등 참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실 김건희 씨가 대통령을 아주 무시하는,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되게 민망할 정도로 무시했다. 하대. 뭐 이런 게 뭐 어디선가 하나 나온 게 있었어요. 그런가요? 김대남 씨 녹취록인가? 하여튼 네. 나온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확히 어딘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검사 선배들이 대통령한테 지금 시중에 김건희 여사 문제가 심각하니 좀 자제시키고 좀 정리 좀 해라, 이렇게 말 좀 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권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가 아내한테 집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그 이야기라면 다시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건의를 했다라는 건 사실은 사적인 영역에서의 뭔가의 그 부부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권력을 부여받은 대통령과 대통령으로서의 공적인 영역에서의 관계에서의 자제를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대통령이 그냥 사인 간의 그 부부의 사이에서의 그런 관계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아까 그래서 모두의 권력 사유화를 했다. 이 지금 정권을 잡았고 자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 권력을 전리품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적 마인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공적 마인드가 이 두 부부에게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 공동 정권이다. 심지어는 서열 1위가 김건희, 2위 윤석열. 부의원이 김건희 여사다라는 얘기들을 부의호가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우리 김건희 씨한테 어떤 공적 지위를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일로 치면은 국정농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국정에 개입을 하게 될 경우. 뭐 이건 뭐 국정에 개입한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이걸로 비추어 봤을 때 충분히 최재형 목사가 인사와 관련한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것도 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면 그러면 국정농단인 거예요. 인사 개입은 그렇죠. 이 정치권의 이 공방이 사실은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방이 없을 수는 없는데 품격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국민들이 피로도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그걸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거 전부 다 대통령실, 김건희, 그다음에 여권, 이게 다 거기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야당이 지금 뭐 이거 막 발굴해서 찾아가지고 지금 문제 제기하고 이런 거 거의 없어요.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것은, 최근에 밝혀진 것들은. 그러니까요. 그냥 다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다 생긴 문제들이 다 공개되고 있고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한심하다고 하는 거고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주로 쏘아올린 로켓이 다시 돌아와서 발사대에 탁 안착하는 화면을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런 이상한. 아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실 때 무언가가 있다, 더 가리고 싶은 게 무언가가 있어서 저렇게 대통령실의 해명도 부실 해명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들으면서도 이게 이제 물증이 없으니까 리액션을 하기도 참 애매해서 제가 가만히 듣기만 했는데 공교롭게 이 인터뷰가 끝나기도 전에 속보가 뜨면서 이
문자가 하나 SNS가 공개가 되니까 사실은 조금 당혹. 아니 제가 뭐 더 있는지 뭐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명태균 씨가 이른바 뭐 100분의 1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막 했잖아요. 그다음에 네. 그 이제 모든 뭡니까 이 내용들은 다 내부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의 권위가 이렇게 떨어지고 네. 대한민국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부에 안 생기겠습니까? 다 공개됩니다. 네. 근데 저 지금 또 얘기 잠깐 드는 생각이 명태균 씨는 저걸 왜 공개했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 글쎄요. 김재원 최고가 협박하니까 뭐 다 공개해라 그러니까는 나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부분만 공개한 거죠. 이런 내용들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들 많다. 예. 나는 있다. 난 사실상 그렇게 허황되고 허풍쟁이 아니다. 나 건들지 말라는 거죠. 나 허풍쟁이 아니다. 나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있다. 나를 끌어내면 고구마 줄기에 들들들 고구마 딸려나오도 있다. 이거에 그런 거였구나. 김재원 최고가 뭐 이제 감옥 가야 된다, 뭐 잡아들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기 있네요. 재원아, 너의 새치어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 내가 건드리지 마라. 내가 이런 내용들을 갖고 이게 아마 100분의 1 뭐 이런 거일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걸 갖고 있는데 나 건들지 마라. 어쨌든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급기야 인적쇄신 요구까지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른바 도곡동 7인회 쇄신 요구를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의원님은 김 여사 라인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의 행간을 놓고 보면 보시는 그게 시중에 쫙 퍼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청와대 무슨 행정관 그 출신의 일로 치면 발언 또 녹취 이걸 통해서 확인이 됐잖아요. 그 전에 이미 다 뭐 김건희 라인이 무슨 영상 다 장악하고 있다. 행정적으로는 있었으나 물증이 없었는데 김대남 전 행정관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 증언했으니까. 그래서 물증이 나왔다. 뭐 어제 국회에서는 이 도곡동 7인회 관련해서 지라시가 엄청 돌았다고. 저는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저는 지라시 안 봅니다. 지라시 안 보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대통령실은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부인은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은 같은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각에서는 뭐 영향력이 없는 일개 젊은 행정관급들 이 고리사만 이제 과한 정치 공세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비선 라인들한테 비선 이렇게 이름표 붙여주나요? 다 알지만 그리고 아닌 것처럼 그리고 그 행정관의 그 급수와 상관없이 어쨌든 그 역할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한동훈 대표 측근그룹 도곡동 7인회 라고 부르면서 당대표실 쇄신이 우선이다 이러면서 맞받아 치셨더라고요. 당대표실에 또 무슨 7인 당대표실 쇄신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그건 못 봤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그 7인회 쇄신해라 인적 쇄신해라 그랬더니 권성동 의원은 한동훈 대표의 측근 그룹 7인 당대표의 인적 쇄신이 우선이다 이렇게 받아쳤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우선이라고 보세요. 한동훈 대표의 당대표실 쇄신이 우선이라고 보세요. 권성동은 그 관록 있는 정치인이신데 그 대표실에 그 뭡니까 저 당직 맡고 있는 사람 몇 명을 가지고 무슨 비선 라인이다. 더구나 지금 뭐 선거 때여서 무슨 뭐 공천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타기죠.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 대한 물타기인데 뭐 조금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뭐 그건 그 당 내부의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불가할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인적 쇄신까지 요구하고 나왔는데 시중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촉법 여사. 촉법 여사? 촉법 소년이란 말은 촉법 소년은 있죠. 들어보셨죠? 이게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네. 연령. 그건 네, 네, 연령이에요.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고 무슨 뭐 디올백도 그렇고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는 거의 치해법권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촉법 여사란 말이 있다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권력이 김건희 중심으로 돌고 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국민 앞에 나서서 네. 이 전말에 관해서 다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게 도리예요. 아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 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문제로 우리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렇게 권력의 정점에 영부인이 등장한 적이 있었나?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긴 한데요. 네. 이것도 기이한 현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이런 문제가 지금 너무 많으니까 이 재보고를 어쨌든 총괄해야 되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하니까 인적 쇄신 해라라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 사과해라였고 도이치모터스 검찰이 수사 제대로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인적 쇄신 해라 강도가 엄청 세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이제 냉기류가 엄청 흐르고 있는데 재보궐 이후에 대통령과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롯데를. 이 유의미한 의미, 이 협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우선 한동훈 대표가 네. 이제 뭐 거리를 둬라, 뭐 인적쇄신해라, 네. 뭐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정치는 이 말에 진정성이 있느냐, 진정성이 있느냐. 근데 별로 없어 보여요. 선고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궐선거에 이제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될 경우에는 네. 그건 내 때문에 진 게 아니고 네. 대통령과 대통령실 또는 김건희 씨 때문에 졌다. 이렇게 이제 면피하기 위한 면피용 가령. 네, 꼼수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 대표 나와서 그 선거운동 할 때 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대표 되고 나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전대 경선할 때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 예. 자기가 제3자 무슨 뭐 추천 특검법이든 내서 진행을 시켰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전혀 뭐 안 했지 않습니까?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원래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수시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집권하고 있을 지도부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수시로 만나는 겁니다. 근데 마치 이게 무슨 정상회담 하듯이 한 사람은 저 덕대 호소인이 되고 한 사람은 뭐 마지못해 응하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뭐 우리가 옛날에 뭐 오공화국 저 불현듯 생각나서 여쭤보겠는데 그 문 대통령이랑 한동훈 대표 그 만찬 회동 할 때 제가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떻나 그래서 옛날 영상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의원님 원내대표 하실 때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보니까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의원님 원내대표실 때인 것 같아요. 대통령 그 청와대 그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분위기가 사뭇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그냥 편한, 그러니까 정치 동료인데 정치 동료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된 느낌?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하는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정책위 의장 할 때일 수도 있고요. 정책위 의장이실 때일까요? 정확하게. 저도 이제 그 영상이 어느 시점일 때인지 모르겠어요. 당시 이제 청와대 가지고 회의도 많이 하고 또 밥도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네. 많이 공개되지 않았었던 때도 많이 가셨고. 그렇죠. 저희가 본 건 공개 영상이었을 때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공개됐을 텐데요. 영상은 대부분 다 공개됐을 거예요. 이러저러한 회의, 또 식사를 겸한 회의, 뭐 이런 게 보통 그런 경우는 지도부 대표나 원내대표가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뭐 만찬을 하자.
뭐 오찬을 하자라고 제안을 정무수석이든 통해서 비서실장을 통해서 하면 대통령은 대체적으로 수용을 하는 편인. 우리 때는 그랬죠. 그리고 또 상당 부분은 또 대통령실에서 또 그렇게 하자고 하고요. 와서 얘기를 좀 하자.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당시는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당정 협의도 좀 할 수 있게. 뭐 늘상 하는 일입니다, 그게. 근데 이제 정책위 의장 할 때는 수시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 원내대표 할 때는 네. 뭡니까 코로나 때였어요. 그럼 정책위 의장이실 때 그래서 있겠네요. 식사를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때 여야 원내대표가 한번 초청받아가서 상춘제에서 식사한 적은 있었고 또 원내대표 끝날 때쯤 이제 관저에 가서 식사한 적도 있었고 그랬죠. 네. 이 배석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냉기류가 흐르긴 하지만 만난다. 그래서 뭐 20일 만날 수 20일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하던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면담을 한다. 근데 면담과 독대는 다르잖아요.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면담이 되게 집중이 되더라고요. 근데 더 잘 아시잖아요. 그 형식에 대해서. 이 의미를 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면담 아래로 보는 거죠. 아래로 보는 거예요. 니는 나하고 동급 아니다. 대통령과 뭔가를 이렇게 진지하게 어떤 의제를 놓고 의논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와서 네가 당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봐. 내가 들어는 볼게. 이런 거죠. 와서 그럼 보자니까 와서 한번 얘기는 해봐. 이런 이야기. 그럼 그런 경우는 단둘이 본다기보다는 정진석 비서실장이라든가 누군가가 배석할 가능성이 원래는 이제 누군가 하나는 배석을 해요. 보통은 비서실장이 배석을 하죠. 비서실장, 정무수석 이렇게 배석을 하죠. 원래는. 독대일 때. 근데 이제 뭐 그 두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둘이만 만나겠다. 그럼 얼마나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 면담이라는 거의 성격을 놓고 봤을 때는 독대가 안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근데 이제 독대가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배석을 해도 그게 독대냐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 면담이 갖고 있는 건 넌 나보다 한 수 아래다. 아니야 부하다 하지. 나는. 부하다. 그러니까 면담이죠. 그래서 면담이라는 얘기했습니다. 꼭 민호님 만나듯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 얘기가 나오길래 국민의힘 친한계 뭐 인사한테 면담이라는 얘기를 한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친한계 인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몰라 모르겠다. 더 급한 건 그쪽이다. 형식이고 뭐고 상관없이 일단은 급해서 만나서 얘기를 좀 해야지. 우리보단 그쪽이 더 급하다라는 상황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부하 꼭 이게 아니더라도 손님 면담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다음에 민원인 면담하는 경우가 있고, 상사 부하 이런 것만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다 지금 거리를 두고 있는 거죠. 만나긴 만나는데 거리를 두고 만나고 있는 거죠. 흔쾌하게 마음으로부터 정말 진지하게 한번 대화를 나눠서 이 얽힌 전국을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진지하게 상의해서 협력해서 이런 게 아닌 거죠. 지금 대통령은. 그럼 독대냐 면담이냐 용어에 크게 이렇게 저는 의미가 크다고 봐요. 의미는 크다. 굳이 독대가 아니고 면담으로 발표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마음이 흔쾌하게 일어나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흔쾌하게 일어나서 만나는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이 관련해서는 뭐 한동훈 대표도 뭐 인적쇄신 얘기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민주당에서도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추진하기로 했잖아요. 이거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이제 민심을 좀 잘 봐야 되는데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어느 순간 뚝이 무너질 수 있다. 뚝이 무너질 수 있다. 그 임계점을 향해서 지금 물이 차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민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기존의 그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가고
요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완제의 성격, 보완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법은 포기하고 상설특검만으로 가겠다는 건 아니고. 네. 네. 같이. 예. 근데 이제 우리가 11월에 이제 특검법이 재발의가 될 텐데. 그렇죠. 저는 이 상태면은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요. 아, 이탈표가 있을 거다. 예. 근데 이제 또 그러니까 재표결을 하면 네. 재표결을 거부권이 행사되고 네. 재표결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네. 어찌 됐든 간에 이 거부권 때문에 부딪힐 것을 대비한 네. 보완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요번 표결에서는 한동훈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는 단일 대우 유지의 입장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쭉 돌아다니다 보면 지역에 관계없이 네. 우리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그다음에 막 욕하는 것 다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출직들이 그 이른바 민심에 가장 민감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더구나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어요. 실질 소득이 줄었으니까. 그리고 동네 소상공인 자영업자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아주 난감해해요. 아 그래요? 네, 난감해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그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보호하겠다고 특검법 좌절시키고 이렇게 되면은 그 이제 국민의힘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 사이에서. 이제 그 정선이 예. 국민의힘 너네 똑같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의원들은 느낀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다고 느껴지죠. 그렇죠. 국민의힘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어요. 거기에 만에 하나. 뭐 이번 주인지 다음 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뭐 무혐의 처분을 한다든지 검찰에서 이럴 경우에는 폭발할 거예요. 민심도 폭발하고 국민의힘도 이제는 지금처럼 못 가죠. 수심이 안 가고 무혐의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기정사실화가 된다면 이거는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거죠. 그렇게 보시는. 그러면은 이탈표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로 나올 걸로 보세요? 글쎄요,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 그 거부권 행사에서 재의결 표결 들어갔을 때 충분히 통과될 수 있을 정도의 뭐 표수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대통령이 뭐를 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뭐 단둘이 만나고 뭐 이런 거 원래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만나는 건데 지금 만나는 형식도 이상하고 막 독대 호소해 갖고 만나기 싫은데 지금 억지로 만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웃기지도 않는 건데 지금 이거 풀려면요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서 지금 이 사태와 관련해서 아주 해명을 다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 사과도 해야 된다고 보세요? 당연하죠. 그건 사과와 함께.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아까 핵심에 지금 김건희 여사가 있고 지금 저런 것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김건희 여사도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리고 특검법 수용하고 김건희 특검법 수용하고 그리고 뭐 김건희 라인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뭐 세상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정리하고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정상으로 돌리는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당 못할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지금 설치 하고 무슨 공간이 없어서 무슨 뭐 늦어진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공간이 없어서. 그거는 국민의힘의 의원도 저희 나는 정치다 딱 그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긴 것도 윤석열 정부인데 그 옮겨서 그 공간 없게 만든 정부도 그럼 윤석열 정부 때 말이 되냐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건 만든다고 하니까 지켜보시는 걸로. 요거 그 상설특검 관련해서 여당은 특검 추천 배제 는 위헌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 헌재에 청구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무거나 위헌이라고 그래요. 국회 규칙을 국회에서 바꾸는데 뭐가 위헌이에요? 이거 국회 규칙인데.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일이
16 재보선인데 요 판세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판세 어떻게 예측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 금정도 갔다 왔고. 다녀오셨어요? 뭐 하루 내내 가서 선거운동했고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금정 하루 하고 또 영광 가서 또 하루 하고. 핵심 지역구는 다 다녀오셨네요. 소위 말해 격전지. 당인으로서 의무는 다 해야죠. 그래도 우리는 또 가서 선거운동하면 열심히 해요. 네. 구석구석 다니면서. 어떻던가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금정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에 나타나잖아요. 지역에 관계없이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국정을 이렇게 갈 수가 있지?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지? 이렇게 법을 무시할 수가 있지? 무도할 수가 있지? 사유할 수 있지? 이런 게 국민 속에서 이제는 다 이제 누구나 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 유권자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보면 대화 나눠보면 알죠. 그러니까 금정이 원래는 이제 거기가 부산 내에서도 뭐 이렇게 나누는 게 뭐하지만은 보수 쪽이 좀 국민의힘 쪽이 좀 센데 수세가 짙다고 얘기를 많이 좀 센 데입니다. 거기가 동네 옆에 온천장 있는 데인데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거기 여론조사에도 나타나잖아요. 지금 우리 후보가 조금 물론 거기는 조금 여론조사상으로 조금 많이 앞서요. 우리가 실제로 이런 건데 예전에도 보면은 그래서 그 부산 금정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영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당이 팽팽하게 지금 그쵸. 여론조사상으로는 엎치락하면서 초접전이죠 거의. 뭐 호남에서 그렇게 뭐 경쟁하는 것도 나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선거가 끝나고 또 정권 교체, 또 이 정권에 대한 심판, 이 대우에 또 우당으로서 함께 손 잡고 어깨 걸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니까요. 근데 이제 영광도 보니까 제가 이제 아주 그 면단이 구석구석 들어가서 유권자들을 만났어요. 또 지역의 또 오피니언 리더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경쟁 관계가 형성된 건 맞으나 선거가 이제 투표율이 임박해 올수록 그래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민주당을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영광의 주민들도 지금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이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걸 그 어느 지역보다도 정권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어떤 열망이 강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강한 곳인데 이 끓어오르는 국민의 민심을 누가 받아 안을 거냐 정치권에서 정당에서 그럼 민주당 아니냐 결국은 가장 큰 집이니까 그래서 그 민주당의 힘을 몰아주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좀 실망한 것도 있고 좀 불편한 것도 있지만 이 분위기는 충분히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영광 관련해서는 어쨌든 팽팽한데 야권이 영광에서는 팽팽하지만 민주당이 좀 더 집권 여당을 심판할 수 있는 큰 방망이를 더 센 방망이를 갖고 있다. 그래서 더 세게 때릴 수 있는 방망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몰아주지 않겠냐. 근데 그런 분위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뭐 한 2대2는 네 곳 중에서 2대2는 확실하고 3대1도 볼 수 있다. 그 강화도 강화도 지금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붙었어요. 강화도. 이게 근데 강화도 워낙 또 국민의힘 강세 지역 아닙니까? 아니 저는 의원님의 판세 분석을 믿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제가 한번 의원님의 판세 분석을 듣고 에이 너무 과한데? 그랬는데 그게 맞았어요. 제가 그걸 후배들한테도 여러 번 말해서 그래서 제가 그걸 그다음부터는 좀 신뢰를 물론 하죠. 이제 다 선거는 열어봐야. 갑자기 또 겸손해지시는데요. 제가 신뢰한다고 하니까. 투표하면 열어봐야 아는데. 여기서 또 안 맞으면. 강화는 우리가 원래 이제 많이 좀 지는 데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유권자 환경이. 근데 최근 여론조사가 붙었어요. 거긴 뭐 무소속 입구에서 표가 갈려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 무소속 후보는 뭐 크게 힘을 못 쓰는 것 같긴 하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이 분노 게이지가 엄청 높다니까요 지금. 그게 지역에 관계없이. 그리고
이 상태에서 원래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네. 그러니까 2번을 찍었던 분들이 투표장에 나가는 게 주저돼요. 주저된다. 그러니까 투표장에 나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심하게 없다. 이야기하면 투표장에 나가는 게 쪽팔려요. 창피해요. 지금 그런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부산도 그렇다니까. 그래요. 어쨌든 뭐 의원님 또 다들 내 지역에 후보가 있는데 뭐 몇 대 몇이다라고 하기 좀 곤란하실 테니까 제가 요선까지만 네. 집요하게 묻지 않고 기대하고 봅니다. 네, 센스 있게 요선까지만 여쭤보고 네, 좀 마무리를 또 이 선거 관련해서는 하는 걸로 하고 다만 하나 요거만 여쭤볼게요. 근데 호남에서 이렇게 민주당이 압승하지 않고 뭔가 박빙이라는 건 민주당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제 그 지역에 따라 좀 달라요. 곡성은 또 압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영광이라는 데가 영광 그러니까 선거가 한두 가지 이유로 어떤 판세가 결정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가 어떤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선거 때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유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게 그 호남 민심과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있는 거죠. 그 지역에만 존재하는 지역 이슈라고 뭐 보시는 지역 거예요? 이슈도 있고 뭐 지역 정치인들 관련한 이슈들도 있고 또 뭐 후보 선출 과정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중앙당에 관련된 이슈는 낮다고 보시는 거예요. 낮다.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여쭤볼게요. 11월이 민주당에는 조금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인데 요거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아무도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위기였으면 좋겠다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자꾸 위기설을 만들고 있는 거죠. 언론도 그렇고, 뭐 또 정치권에서 그리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더더욱 뭐 그런 희망이 있겠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법리적으로 놓고 볼 때 뭐 저는 뭐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두 개 다 공직선거법이랑 위증조사 다. 뭐 그걸 가지고 유죄를 어떻게 때려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역시 이것도 국민이 어떻게 보느냐예요. 이번 이재명 대표 11월 그 재판 요 사건도 이미 국민들이 과도한 수사다, 무도한 수사다. 그리고 정치 수사다. 그리고 정치적 기소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굳건하게 지켜지게 될 겁니다.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그러면은 1심에서 국민들이 저건 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지금. 국민들은 이건 정치 수사였거든요. 정치 수사였다. 국민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봐도 나오잖아요, 그게. 근데 1심에서 간혹 유죄가 어느 한 건에서도 나와도 국민들은 이걸 유죄로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 대표 1심 선거 앞두고 집권 플랜본부 가동에 들어갔는데 이거 어떤 목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건 정당의 기본 임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가 생생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당은 집권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민주당다운 방식으로 다음 정권을 준비를 하는 거고요. 지금 막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모든 분야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그리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집권을 준비하는 정당은 이럴 때일수록 매우 차분하게 다음 정권을 준비하는 거고요. 또 정권을 잡았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어떤 사람들과 할 것인가를 다 잘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 집권 플랜 본부 가동 놓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그 탄핵 관련된 준비 작업 아니냐 이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는 건 과한 건가요?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언제든지 정당은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도 만들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만들고 사람도 준비를 해놔야 되고 그런 거예요.
집권에 대한 준비다. 그게 빨라지든 늦어지든 상관없이. 예. 알겠습니다. 저희 나는 정치이다 공식 질문 드릴게요. 김태년 의원님에게 정치란 무엇일까요? 아니 요즘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누군가는 네. 미래를 얘기해야 된다.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네. 이거 하나와 또 본질은 태도거든요. 자세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든 대해서든 또는 일에 대해서든 정성을 다해야 된다.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의정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든 일이든 정성을 다해서 그 정성이 하나하나 쌓여서 어쨌든 그 미래를 하나하나 좀 준비해 나간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 오선 국회의원님 되셔서 그런지 더 이제 조금 또 그 국민이 살아가는 앞길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신 것 같아요. 저희 김태년 의원님 덕분에 또 저희 미래 또한 좀 더 밝고 긍정적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또 한번 생기게 되는 자리였던 것 같고요. 오늘 긴 시간 말씀 감사했고요. 지금까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